언니, 김장 날차 트렁크에 뭘 실었어요? 그리고 금은방 간 거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은 건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큰 며느리 현숙이를 향해 던진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현숙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으며 큰아들 준수는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40년간 장독대 밑에 묻어뒀던 제 비밀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75세 노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에서 큰아들 준수 부부와 작은아들 민호 부부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살며 매년 가을이면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게 우리 집 전통이었고 마당 한편에는 남편이 직접 쌓아 올린 장독대가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지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부엌에서 김장 배추를 세면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배포기만 담그자고요.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현숙이가 유난히 장독대 쪽을 자주 쳐다보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갔고 처음엔 제가 신경과민인가 싶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현숙이가 제게 올해 김장은 자기가 장독대 주변 정리까지 깨끗이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장독대 주변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평생 조금씩 모은 금괴 10개가 들어있었고 무게로 따지면 950g짜리가 10개, 당시 시세로도 1,000만 원이 된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모은 거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숨겨두라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오히려 다툼만 생길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따라 한밤중에 장독대 밑 1m 깊이의 금괴를 묻고 겹겹이 비닐로 싸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장독대를 원래대로 놓아뒀으며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며느리들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큰며느리가 장독대를 정리하겠다는 걸까요?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한 마음에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준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현숙이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게 들렸고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숙이가 준수에게 김장날 장독대를 좀 파보라고 거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확실하진 않은데 시동생이 어릴 때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뭔가 묻는 걸 봤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가 본 거였구나. 민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밤늦게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남편이 뭔가 묻는 걸 봤던 모양이고 그걸 형수한테 말한 거였으며 아마 술 한잔하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겠지만 현숙이는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금괴를 꺼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장날은 사흘 후였고 현숙이의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이 정말로 어머니 몰래 재산을 훔칠 사람들인지를요. 김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배추 배포기가 큼직한 대야에 담겨 있었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으며, 남자들은 회사에 나가고 여자들만 남았고, 손자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오전 내내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손에 묻고 새우젓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평화로운 김장날이었지만 제 가슴은 내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현숙이가 오후에 장독대 주변을 좀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풀도 많이 자랐고 흙 고르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숙이는 삽을 들고 장독대 쪽으로 갔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슬쩍슬쩍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으며 작은 며느리 미란이도 옆에서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며 가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현숙이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을 1번, 2번, 3번, 흙이 파헤쳐지고 점점 깊어졌으며 5cm, 70cm, 그리고 1m쯤 됐을 때 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현숙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놈 봐라. 찾았구나. 현숙이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마당 반대편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지 살핀 뒤 조심스럽게 땅속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지금 제 눈앞에서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현숙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고 금괴였으며 950g짜리 금괴 10개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고 현숙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욕심이야. 저건 욕심의 떨림이야. 현숙이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금괴 상자를 품에 안고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차가 주차돼 있었고 트렁크를 열고 상자를 집어넣고 재빨리 닫았으며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장독대 쪽으로 돌아와 파놓은 구멍을 흙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걸까, 못 본 걸까, 현숙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부엌 깊숙한 곳에 있어서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며느리가 제 재산을 훔치는 모습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이었고,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현숙이는 이 금괴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큰 며느리가 씻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는데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마치 평범한 김장날 오후처럼 태연했으며 작은 며느리 미란이도 함께 앉았고 저는 국을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현숙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피했고 밥만 뚝뚝 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숙이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제가 장독대 정리는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잘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냥 흙이랑 돌멩이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냐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현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네, 아무것도 없었다고, 혹시 뭐 묻어두신 거라도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없다고, 그냥 오래전에 시아버지가 뭘 묻었던 것 같아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숙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기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제 옆에 앉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언니가 차 트렁크에 뭔가 싣는 거 봤다고요. 나무 상자 같은 거였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급하게 싣더라고요. 적어도 한 명은 제게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저는 미란이에게 고맙다고, 근데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큰아들 준수가 퇴근하고 들어왔고 현숙이는 남편이 오자마자 귓속말로 뭔가 얘기했으며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현숙이가 찾았다고 장독대 밑에 금괴가 있었다고 10개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놀라며 진짜냐고 그거 얼마냐고 물었고 현숙이는 지금 시세로 10억 정도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10억.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제가 40년간 지켜온 재산이 그들 입에서는 그냥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집 살 수 있겠다고,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현숙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잠시 후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현숙이가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고요. 어차피 자기들이 상속받을 거잖냐고요. 미리 가져가는 거지 뭐라고요. 준수가 그래도 라고 말하자 현숙이는 괜찮다고, 어머니는 모르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TV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으며 40년을 함께 산 가족이 5년 동안 며느리라고 부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 제가 40년간 지켜온 재산을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 새벽 4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금괴 보관 증서가 있었고 40년 전 남편이 금괴를 샀을 때 받은 영수증이었으며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만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증서가 있으면 저 금괴가 제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증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싸움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으며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큰아들 준수가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자고 잘 주무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곧이어 현숙이도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을 가리지는 못했고 그녀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으며 아마 금괴 생각에 흥분해서 잠을 못 잤겠죠. 아침을 먹고 준수가 출근했고 현숙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이 있어서 집을 나섰으며 집에는 저와 작은 며느리 미란이만 남았습니다. 미란이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언니가 가져간 게 중요한 거였냐고요. 저는 미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저는 미란이에게만 말할 거라고 절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았습니다. 장독대 밑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금괴가 있었다고. 10개인데 지금 시세로 10억쯤 될 거라고요. 미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냐고, 그럼 언니가 그걸 가져갔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어제 제가 다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일단은 지켜봐야겠다고, 현숙이가 그 금괴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자기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손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부터 저는 현숙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요. 이틀째 되던 날, 현숙이가 외출했습니다. 마트 간다고 했지만 장바구니도 없이 나가는 걸 보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재빨리 외투를 입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사람을 미행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현숙이는 270번 버스를 탔고, 저도 같은 버스를 탔으며 뒷좌석에 앉아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종로 3가에서 내렸습니다. 현숙이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더니 낡은 건물 하나 앞에서 멈췄고, 간판에는 대한금은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감정받으러 간 거야.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현숙이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고 30분쯤 있다가 나왔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현숙이가 떠난 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금은방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고, 저는 조금 전에 여기 여자 손님이 왔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렇다고 금괴 감정받으러 오셨던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며느리라고, 혹시 얼마나 된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깐 머뭇거리며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금괴를 파시려고 했냐고요? 주인은 그건 아직 안 정하셨던 것 같다고, 일단 시세만 알아보러 오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아직 안 팔았어. 저는 금은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현숙이가 금괴를 팔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70대 노인이 며느리를 미행하고 금은방까지 뒤쫓아가다니, 이게 제 인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남편이 심은 나무였으며 30년째 가을마다 감을 맺는 그 나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금괴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숙이는 금은방을 또 다녀왔고, 이번엔 미란이가 미행했으며, 현숙이는 금은방 주인과 오래 얘기를 나눴고 뭔가 서류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매매 계약서 초안이겠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숙이가 금괴를 팔기 전에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족 회의를 소집하기로요. 모든 걸 밝히고 현숙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온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거실에 다 모여달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가족 회의 좀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고, 현숙이의 거짓말도, 준수의 배신도, 그리고 제 40년 비밀도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저는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그러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니 방 청소하다가 이걸 봤다고요. 미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찍혀 있었고 금은방 매매 계약서였으며 날짜는 이틀 후 금액은 9억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이틀 후에 팔려고 한다고 언니가 이 서류를 서랍에 숨겨뒀는데 자기가 우연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9억 8천, 내 평생 재산을. 미란이가 핸드폰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고 현숙이와 준수의 대화였습니다. 진짜 팔 거냐는 준수의 질문에 현숙이는 당연하다고 이틀 후 계약이라고 답했습니다. 준수가 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하냐고 묻자 현숙이는 안 들킨다고 이미 차에 숨겨뒀다고 어머니는 모르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그래도 양심적으로라고 말하자 현숙이는 양심이냐고 반문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무슨 고생을 시켰단 말인가. 집안일은 제가 다 했고 손주는 제가 키웠고 밥은 제가 차렸는데요. 오히려 현숙이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미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요. 오후 내내 저는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괴 구매 영수증을 꺼내고 미란이가 찍은 사진들을 프린트하고 제가 쓴 메모까지 정리했으며 4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오늘 밤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고 큰아들 준수, 큰며느리 현숙, 작은아들 민호, 작은 며느리 미란, 그리고 저까지 5명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수가 먼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금괴를 남기셨다고. 10개인데 평생 모은 거였다고. 그걸 40년 동안 장독대 밑에 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준수는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사흘 전 김장날 그 금괴가 사라졌다고요. 준수가 놀란 척 사라졌다고 되물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놀람이 거짓이라는 걸요. 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나는 안다고. 누가 가져갔는지 말이에요. 제가 현숙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숙아, 내가 가져갔지? 현숙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자기냐고,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김장날 내가 장독대를 팠다고, 그리고 금괴를 꺼내서 차 트렁크에 씌웠다고, 내가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했다고,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증거라도 있냐고 외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란이가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금은방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금은방 앞에서 찍힌 현숙이의 사진까지요. 이게 증거라고 말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수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현숙이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숙이는 이건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내 방에 있었다고, 그리고 내 핸드폰 카톡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이가 미란이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고자질한 거냐고 물었고, 미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숙이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이 상속받을 거 아니냐고 말이죠.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상속이냐고,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나 아직 살아있다고. 현수가 라고요. 현숙이는 그게 아니라고, 제 말은 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내 말은 뭐냐고, 어차피 내 거니까 미리 가져가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얘기냐고, 무슨 얘기를 더 하냐고, 준수야, 너도 알고 있었잖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사진을 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숙이와 나눈 카톡 대화였습니다. 진짜 팔거냐는 내용 말이에요.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도 공범이라고, 아내가 내 재산을 훔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같이 모의했다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희를 믿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너희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훔쳐갔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야. 현숙이가 울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현숙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이 없었다고요. 제 인생이 없었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은 나도 이 집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내 인생이 없었다고? 현숙아, 너는 내가 뭘 시켰냐? 집안일은 내가 다 했고 손주는 내가 키웠고 밥은 내가 차렸다. 너는 편하게 살았어. 그래도 시댁에 사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요. 현숙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그건 훔친 금괴에 대한 죄책감을 가리려는 방패막에 불과했어요. 눈치, 내가 너한테 눈치 준 적 있냐? 현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준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씁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금괴 어디 있어? 당장 내놔. 현숙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죠. 이미 금은방에 들렀다는 것을요. 자, 차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와. 현숙이는 밖으로 나갔다가 분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상자였습니다. 뚜껑에 묻은 흙먼지, 모서리에 오래된 긁힌 자국까지 모두 기억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금괴 10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안 팔았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돌려드릴게요. 현숙이의 사과는 매끄러웠지만
그 말에는 어차피 못 팔 것 같으니까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켰던 것을 잃을 뻔했어요. 제 가족한테 배신당할 뻔했죠. 거실의 벽시계만 째깍째깍 울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수가, 준수야.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너희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같이 살 수 없다.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수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또 한다. 이틀 안에 나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절도죄로.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작은 아들 민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한테도 그러실 수 있다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이랑 형수님인데. 민호야, 너는 입 닥쳐.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고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수와 현숙이는 짐을 쌌어요. 큰 캐리어 2개의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담았고 손주는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마 제게 맡기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언젠가 꼭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노리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관에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켜진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그제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결국 이렇게 떠나는구나.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그 단조로운 소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40년 동안 금괴를 묻어뒀던 자리. 이제는 그냥 빈 공간일 뿐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금괴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 준수와 현숙이가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텅 빈 방, 냉장고 소리, 벽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손주는 제가 돌보고 있었지만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수는 전화도 안 했고 문자도 안 보냈으며 제가 내쫓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금괴 상자를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장독대 밑은 이제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고 준수와 현숙이가 다시 올까봐 금괴를 또 훔쳐갈까봐 두려웠어요.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위로해 줬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집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매일 밤 확인할게요. 집 문단속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 금괴를 은행에 맡기는 게 어떠세요? 집에 두시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은행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금괴를 이제 와서 세상에 드러낸다는 게 두려웠고 세금 문제도 있을 테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을 테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준수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반성한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손주는 어떡해요? 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게 맞아요? 손주 얘기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수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손주는 내가 키워. 어머니가요? 어머니, 연세의 손주를 혼자 키우시겠어요? 그래, 내가 키운다. 준수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또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들을 내쫓은 게 맞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금은방 사장 김태수입니다.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어르신 며느님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금괴 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금괴가 좀 특더라고요. 특이하다니요. 4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는 불법으로 거래된 금괴가 많았거든요. 혹시 출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불법. 제 남편이 불법으로 금괴를 샀다고? 제 남편이 샀어요. 영수증도 있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40년 된 영수증을 꺼내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글씨도 잘 안 보였고 금은방 사장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영수증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위조요? 네, 당시 이 금은방은 존재하지 않았던 가게예요. 사기꾼들이 많이 쓰던 수법이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 금괴는 불법 금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내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몰수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은방 사장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금괴가 불법이라니. 세금을 내야 한다니. 아니, 몰수당할 수도 있다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게 뭐야? 미란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괴가 불법이래. 미란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우리 목도 줄어든다는 계산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르겠어. 10억짜리 금괴면 아마 몇 억은 나올 거야. 그럼 손에 남는 게 별로 없겠네요. 미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불법 금괴를 준 거야? 왜 말 안 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40년을 지켰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들한테는 배신당하고 금괴는 불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남편이 심은 나무였으며 가을마다 감을 맺는 그 나무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여보, 이 나무처럼 저도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세청에 전화했습니다. 금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직원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어요. 일단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에서 70% 정도 세금으로 나갑니다. 50%에서 70%.
그럼 제 손에 남는 건 고작 3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간 지켜온 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세금을 낼 돈은 있나? 금괴를 팔면 얼마나 남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어머님이 금괴를 훔쳤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현숙 씨가 고소했다고. 어머님이 금괴 10억 어치를 불법으로 숨겼다고. 내 금괴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 재산을 훔쳐간 사람이 오히려 저를 고소했다니.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었고, 1명은 젊었고, 1명은 나이가 지긋했어요. 나이 든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금괴 10개를 40년 동안 신고 안 하고 숨겨두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시죠? 제 남편이 40년 전에 사서 제게 준 겁니다. 영수증이 있으십니까? 저는 낡은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경찰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 영수증은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데 금은방 사장님 말씀 들으셨죠? 네, 나이 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말씀으로는 어르신이 금괴를 몰래 숨겨뒀다가 며느님한테 덮어씌우려고 했다고 하시던데요. 덮어씌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현숙이가 김장날 제 금괴를 훔쳐갔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작은 며느리가 봤어요. 미란이가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미란이를 불러 진술을 받았어요. 미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언니가 차 트렁크에 상자를 싣는 거를요. 그리고 금은방 간 것도 확인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님 말씀으로는 시어머님이 주셨다고 하시던데요. 미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금괴 없어진 걸 모르셨어요. 나중에 아셔서 충격받으셨고요. 나이 든 경찰관이 메모를 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일단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금괴는 압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압수요? 네, 불법 금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날 금괴를 경찰에 빼앗겼습니다. 40년을 지켰는데 결국 빼앗긴 거야.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고 미란이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고 그 밑에 40년 동안 금괴를 묻어뒀던 자리, 이제는 그냥 빈 흙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금괴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아니야. 금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어. 욕심이 문제였어. 며칠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다행히 불법 금괴는 아닙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만 40년 동안 신고를 안 하셔서 미납 세금이 발생합니다. 얼마나요? 약 6억 원입니다. 10억짜리 금괴에서 6억을 세금으로 내면 제 손에 남는 건 4억밖에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죠? 며느님이 제기한 고소는 기각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기각. 현숙이의 고소가 기각됐다는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현숙이가 집으로 찾아왔고 준수와 함께였어요. 준수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숙이도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사과는 매끄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고소가 기각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겠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돼.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도 있었지만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라는 다짐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현숙이가 말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 얘기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집을 나가. 그리고 손주는 내가 키운다. 너희는 주말에만 와서 애 얼굴 보고 가. 준수와 현숙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싫으면 나가.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세금 6억을 냈고 남은 4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금괴는 모두 현금으로 바꿨고 그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했어요. 준수와 현숙이는 약속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근처 원룸을 얻어 살면서 주말에만 손주를 보러 왔고 처음 몇 주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어요. 어느 주말 오후 준수가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잘 있었어. 지우 잘 있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어. 준수는 손주를 안아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기로 했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해. 준수가 떠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새로 산 장독대가 놓여 있었어요. 예전 장독대는 치워버리고 새 걸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장독대 밑에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어. 땅 속에 재산을 숨기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작은 며느리 미란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지금 간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미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에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 먹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고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생각했어요. 남은 4억으로 무얼 할지. 처음에는 그냥 제가 쓰려고 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병원비로, 여행비로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러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제 재산 4억을 손주 명의로 신탁하고 싶어요. 손주가 20살 될 때까지 제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손주가 직접 쓰게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됐어요. 4억 원은 손주 명의 신탁 계좌로 들어갔고 저는 수탁자로 등록됐습니다. 준수와 현숙이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고, 이건 저와 손주 사이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 줄 거야. 선물이 뭐예요? 지금은 비밀이야. 내가 20살 되면 알려줄게. 손주는 볼을 빵빵 부풀리며 투정했지만 곧 웃으며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한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돈도 금괴도 아니고 이렇게 함께 웃으며 안고 있는 게 진짜 보물이야. 그 밤 저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장독대는 깨끗했고 예전 장독대처럼 40년의 세월이 묻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저는 장독 뚜껑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 담근 김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땅속에 금괴 묻는 거 그만하자. 이제는 사람 마음 속에 진짜 보물을 묻어야겠어.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금괴는 세금으로 반이 나갔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가였으니까요. 큰 며느리 현숙이는 욕심 때문에 금괴를 훔쳤지만 작은 며느리 미란이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제 알아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여보, 고마워. 40년 전에 금괴 남겨줘서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됐어.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짜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란이와 작은 아들 민호, 그리고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4명이었지만 충분히 행복했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어머님. 다행이구나. 저도 맛있어요, 할머니. 손주가 숟가락을 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돈도 금괴도 아니고 이렇게 함께 웃으며 밥 먹는 게 진짜 보물이야. 며칠 후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샀고 장독대 옆에 놓을 화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했고 장독대 옆 빈자리에 화분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져봤어요.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독. 40년 전 금괴를 묻던 그 밤의 촉감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키워내는 거니까. 작은 빨간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여보, 이제는 땅 속의 금괴 대신 땅 위에 꽃을 심자. 그게 더 예쁘잖아. 저녁이 됐습니다. 주말이라 준수가 손주를 데리러 왔고 현숙이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손주랑 놀이공원 갔다 올게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와.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 목소리에는 진심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산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손주 잘 돌봐. 그들이 떠나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대 옆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꽃이었어요. 예쁘다. 이 꽃처럼 우리 가족도 다시 예뻐질 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장동 밑에 10억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 어린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큰 보물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4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